어린 시절 내내 겪어야 했던 가난 속에서도 그녀는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크게 세상을 느끼고 더 담대히 도전해왔다. 그렇게 그녀는 미국에서 소위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가 되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는.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나무님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는 소아과 의사로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빠르게 달려가지 않으면 이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이 모조리 낭비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내게 맡겨진 일은 빈틈없이 해내려고 노력했다. 2017년 5월 22일 진아영이라는 고속열차가 큰 바위를 들이받은 듯 완전히 서버리기 전까지는 이라며 책은 시작합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 신경맥의 저혈압이요? 저는 들어본 적 없었어요. 의사들조차 생소해하는 이 병은 그녀의 삶을 180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 장애 중 하나인 이 병으로 인해서 그녀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병적인 피로감에 시달려야 했고 단 15분조차도 자신의 의지대로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해하지 않던 의사로서의 일과 교수로서의 삶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진아영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었을 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지금껏 우리는 결코 무한하지 않은 귀중한 삶을 내 진심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휘둘리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또 그녀는 말합니다. 세상과 작별하는 날, 당신은 지금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병마와 싸우면서 또 그 병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녀가 깨달은 삶의 교훈들은 우리를 더욱 우리답게 만드는 소중한 지침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절망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책이 선물처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프롤로그. 내 인생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내 인생 역시 예기치 않은 일과 수많은 반전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햇살이 쨍쨍한 맑은 날을 사랑했다. 그 밝은 기운에 내 기분도 절로 좋아지곤 했으니까.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나는 그런 날은 칙칙하고 어두워서 싫었다.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내일도 따스한 햇살이 세상을 감싸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뒷마당에 상추와 오이, 파와 호박 등을 심고 기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비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비가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그렇기에 어떤 생명에게는 비 오는 날이 곧 선물이 될 수도 있음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 매일 화창하기만 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은
황량한 사막이 아니던가. 그리고 한없이 맑고 화창할 줄로만 알았던 내 인생에 거친 회오리 바람과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나서도 비슷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 삶에 갑자기 해가 뜨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걸까 하며 원망하고 싶었을 때, 그때가 바로 메마른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비 오는 날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략 3년 전이었다. 만 41세 생일을 앞둔 하루 전날, 쉴 틈 없이 달려오던 내 인생을 180도 우회하게 만든, 지금까지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몸살과 같은 근육통과 우환을 앓은 이후 나는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더니 결국 잠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일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늘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이었던 나의 삶은 마치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현저히 달라진 내 삶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그제야 나는 안개가 걷히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고 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병을 마주하고 반추해본 내 삶의 궤적과 거기에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삶이 가차없이 중단되어 절망했을 때, 그간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작가라는 일에도 이렇게 도전해보게 되었다. 가장 처절하고 절박했던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창작품을 낳게 한 셈이다. 나라는 사람이 신의 창조물이라면 내 삶은 내가 만드는 창조 작품이다. 삶이라는 큰 바위를 받침대에 올려두고 매일 조금씩 정으로 쳐 깎아 나가는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한 그 장인이 바로 나인 것이다. 어떤 날은 바위를 잘못 쳐서 조각이 원하지 않게 깎이는 바람에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계속 치는데도 좀처럼 깎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다. 치면 칠수록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조각품들을 신경 쓰거나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조각품이 무엇인지 염려하기보다 내가 완성하고픈 이미지에 더욱 집중하려고 했었다. 커다랗고 볼품없는 바위가 얼마나 멋진 작품이 될지는 결국 바위의 주인이자 장인인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그 바위를 어떻게 만들지 맡겨버리기에는 내 삶이라는 조각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멈추었다. 2017년 봄, 내가 일하는 존스 홉킨스의 소아정신과 교수들이 모두 모인 수련회 자리에서 각자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심리학부터 교육학 교수들까지 교수진만 해도 무려 70여 명에 이르러서 같이 일하는 사이가 아니면 서로의 안부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오래 살다 보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모두들 내가 대단한 연구를 해냈거나 위대한 발견이라도 했나 싶어 숨을 죽였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박장대소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내가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왔다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결혼을 드디어 했다는 소식이 한동안 교수들 사이에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회자되었다. 결혼에 대해 별 기대도 없던 내가 곰같이 죽어라 일만 하던 착한 의사를 만나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아무런 걱정 없이 순탄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다. 미국에서 자리 잡은 정신과 교수이자 순한 의사 남편을 둔 아내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만 알았다. 나는 의사로서의 삶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고 특히 생물학과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늘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신장 결핵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다. 온 동네가 다 떠나갈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늘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운 채 쇠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병이라는 게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을 얼마나 예상치 못하게 변화시키는지 똑똑히 경험했다. 그래서일까? 다른 분야의 과학보다는 의학이라는 과학이 누군가의 삶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공대가 아닌 의대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고 다행히 의과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내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곳인 대구는 당시만 해도 남녀 차별이 무척 심한 곳이었다.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나는 대구를 떠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원하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낙방했다. 서글픈 실패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깟 프로그램 1년 후에 다시 지원하기로 하고 그저 재수하는 동안 미국 의사 면허증이나 따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별 준비도 없이 미국으로 떠났다. 그 후 미국에서의 생활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버드 의과대학 뇌영상연구소에서 연구 경력을 쌓고 미국 의사 국가고시 전 과정을 전국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미국에 눌러 앉게 되었다. 그렇게 미국에서 정신과 레지던트와 소아정신과 펠로우 과정에 합격했고 수련을 마친 후에는 존스 홉킨스의 교수진으로 합류하여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임상 강사에서 조교수로 어렵지 않게 승진하는 등 내 인생은 미국에서 순조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빠르게 달려가지 않으면 이 소중한 기회와 시간이 그저 흘러만 가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내게 맡겨진 일은 빈틈없이 해내려고 노력했다. 2017년 5월 12일 진화영이라는 고속열차가 큰 바위를 들이받듯 완전히 멈춰버리기 전까지는. 그때 남편과 나는 결혼한 지 6개월 남짓된 신혼부부로 아직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장만하지 못한 채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다. 나는 존스 호핀스와 케네디 크리거가 있는 볼티모어에 방을 얻어 평일 동안 지내고 금요일이 되면 남편이 있는 알렉산드리아까지 2시간 넘게 운전해 가곤 했다. 남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당직과 응급수술로 늘 바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항상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내 쪽이었다. 그날도 금요일이었다. 남편이 사는 집으로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등 쪽에 근육통이 느껴졌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허리가 좀 뻐근한 적은 있었지만 그런 통증과는 느낌이 달랐다.
어제 복싱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가? 몇 주 전부터 프로 복싱 선수들이 훈련하는 볼티모어 체육관에서 복싱 클래스를 듣고 있었던 터라. 그저 복싱 클래스로 인한 근육통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등에서만 느껴지던 통증이 2시간 사이에 온 몸으로 퍼져나갔다. 겨우겨우 남편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곤죽이 된 채로 반쯤 기어서 방에 들어가야 할 정도였다. 머릿속으로 의대 시절에 배운 내용들을 더듬어 보았다. 2시간 만에 급속하고 심하게 진행되는 걸 보니 박테리아성 감염인가?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데다가 지난 몇 년 동안은 잔병 치료도 거의 하지 않을 만큼 건강했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큰 병일 거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이제 막 시작한 복싱 때문에 몸살이 왔나 보지.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201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미열이 오르고 오한, 기침이 나타나는 등 감기 증상이 5월 즈음 시작되어 한여름이 다 가도록 그치지 않고 몇 개월간 지속되었던 기억이 났다. 혹시 그때처럼 감기가 오래 갈까봐 더럭 겁이 나 난방을 최대한 올리고 온몸에 이불을 둘둘 말고는 토요일 낮까지 푹 자고 쉬기만 했다. 당신 몸은 좀 괜찮아? 오늘 저녁 알리왕쇼에 갈 수 있겠어? 토요일 아침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다. 하필 그날이 내 생일이었던지라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유명 코미디언 쇼를 예약해 놓았던 것이다. 근육통은 어제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 푹 자고 나니까 기운도 좀 돌아왔고, 아직 한기는 가시지 않았는데 따뜻하게 옷 입고 가면 안 될까? 쇼는 꼭 보고 싶은데. 5월의 버지니아주는 꽤 따뜻한 편인데도 옷장에 넣어둔 겨울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다. 그렇게 나는 남편과 친구들과 함께 2시간이 넘도록 공연을 보며 배꼽이 빠져라 한바탕 웃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렇게 마구 웃고 즐길 날이 그날 이후로 몇 년간 다시 오지 않을지 누가 알았을까.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고통과 고생은 실로 대단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근육통과 우환은 장장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발병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몸살 기운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기운을 내어 책상 앞에 앉았다.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왔다. 잠깐 쉴 겸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다 올라올 무렵이었을까.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동시에 심한 현기증이 나면서 시야가 캄캄해지더니 갑자기 천장이 핑 하고 돌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계단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화장실 문을 잡고 버틴 덕분에 겨우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은 면했으나 어지러운 와중에도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뭐지? 내 몸에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안정을 취하고 근처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아보았다. 빈맥과 섬액이 반복되고 혈압이 낮은 것 외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심혈관 내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음 날 찾아간 심혈관 내과에서는 내가 기립성 빈맥 증후군인 것 같다며 소금약을 처방해주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오한과 두통과 피로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이날 의사가 지나가듯 말한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포함된 자율신경 장애가 결국 나의 병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나나 담당 의사나 이 병에 대해 깊게 알지 못했기에
가볍게 흘려듣고 넘겼다. 그저 일어서면 빈맥이 되고 어지러워진다고 생각했을 뿐. 그 이후 몇 개월간은 내 몸 하나하나가 고장나는 것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면서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머리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은 편두통과 비슷했지만 약을 먹거나 잠을 자고 일어나도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며칠 또는 몇 주씩 계속되었다. 남편은 그때 내가 방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끙끙대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의사로서 지금과 돌이켜보면 당시 상황은 이러했던 것 같다. 5월 12일에 갑자기 일어난 오한과 근육통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심한 감염 증상인데 간혹 우리 몸에서 감염과 싸우기 위해 일어난 면역 반응이 잘못되어 오히려 자신의 몸을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나의 경우 이 자가 면역 반응이 자율신경계를 공격한 것이었다. 자율신경계는 대뇌, 소뇌, 척소와 같은 중추신경계가 아닌 말초신경계 중 하나로 신체의 주요한 기능인 체온, 맥박, 혈압, 위장관계, 호흡계, 수면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교감, 부교감 신경이 기량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루어 조율하게 된다. 이러한 조율 기능은 중추신경계 등 다른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체로 생각과 의지로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나의 경우 이러한 자율적인 조율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오면서 오한, 빈맥, 서맥, 저혈압,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위장장애 등이 동시에 줄줄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런 내 설명을 듣고 의대 동기 중 하나가 이런 농담을 했다. 나영이가 워낙 자유롭다 보니 자율신경계도 주인 따라 너무 자유로워졌나 봐. 그만큼 나는 남들보다 유난스러울 정도로 규율을 싫어했다. 그 누가 봐도 내 마음대로 사는 듯 보이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의대 시절에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심심치 않게 수업을 빠졌고 심지어 시험까지 빼먹기도 했다. 그러던 내가 이제는 규율을 따르길 거부하는 나의 자율신경계의 반란에 힘겨워하게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내 동기가 잘 집어내 비유한 것이었다. 마치 이 병이 지금껏 내가 누려온 자유의 혹독한 대가인 것처럼. 술에 취한 채 단상 위에서 마구 팔을 휘젓는 지휘자를 보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든 곡을 연주해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엉망이 되어버린 교향곡처럼 나의 각종 장기와 기관들은 자율신경계에 지휘를 잃은 채 아수라장이 되어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둘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몸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결국 쉴 틈 없이 실주하던 내 인생도 함께 급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두려움을 안고 점프. 의대 과정을 마치고 인턴을 시작하기 전 친한 동기와 함께 뉴질랜드로 40일간 배낭여행을 떠났다. 나는 그곳에서 꼭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고 싶었다. 여기 호수 위로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빙이 그렇게 경치가 좋고 진짜 신난다 카더라. 같이 하자. 기대에 부푼 나와 달리 친구는 스카이다이빙은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 자신은 행글라이딩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바람이 꽤 불어서 스카이다이빙은 할 수 있었지만 행글라이딩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참에 썩 내켜하지 않았던 친구까지 구슬려 함께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했다. 약간의 훈련을 받은 뒤 우리는 하늘로 올랐다. 우리를 태운 비행기가 3,600m 상공에 오르자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던 강사가 활짝 열린 문 쪽으로 뛰어내릴 자세를 잡았다. 강사의 몸에 묶여 있었던 터라 내 팔다리는 비행기 밖으로 나와 공중에 붕 뜬 채 거센 바람에 마구 흔들렸다. 엄청난 높이에서 죽을 것 같은 사실적인 공포감이 밀려왔다. 곧이어 그와 함께 휙 공중을 향해 몸을 내던졌을 때 내 목구멍에서는 본능적인 비명이 절로 나왔다. 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싶은 공포감이 덮쳐왔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강사가 팔다리를 쭉 펴고 중심을 잡고 난 후로 언제 그렇게 무서웠냐는 듯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희열을 경험했다. 내 평생 몸으로 해본 일 중 가장 스릴 있는 경험이었다. 무사히 내려오고 나서 친구에게 물었다. 어땠노? 많이 무섭드나? 아니, 너무 재미있더라. 또 하고 싶네. 세상에 처음 뛰어들어야 하는 모험이란 대개 이런 것 같다. 시작하기 전에는 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내 몸은 나를 왜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내보는 거야? 하고 항의의 비명을 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뛰어내리기 직전, 그리고 뛰어내린 직후, 방향 없이 마구 떨어질 때에만 죽을 듯이 무섭지. 그때만 지나면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가 많다. 첫 순간의 두려움만 이겨내면 흥미로운 경험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 죽기야 하겠어 하는 심정으로 시작해보면 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니체의 말도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으로 인해 내가 이루게 될 꿈과 가능성을 쫓기보다는 그에 따르는 걱정과 두려움을 먼저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빵을 만들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빵집을 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쫓기보다는 가게 경영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나 부모님의 반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등을 미리 걱정하며 결국 남들과 비슷하고 무난한 길을 선택하고 만다. 즉, 자신의 꿈이 줄 수 있는 가능성에 이끌리기보다는 그 꿈을 쫓았을 때 따르는 현실적인 위험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꿈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 심리학 실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는 돈과 같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얻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한다. 즉, 1만 원을 얻었을 때에는 1만 원짜리 행복을 느낀다면 1만 원을 잃었을 때에는 그보다 훨씬 큰 5만 원짜리 실망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절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편향에 묶여서 영영 그 굴레를 벗어날 순 없는 걸까? 흥미롭게도 많은 심리적 편향과 편견은 그러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순간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즉,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 편향이 어느 정도 저절로 교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꿈을 향해 걸어갈 때 그 길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두려움이나 실패의 위험성이 먼저 떠오른다면 부정적 사고 편향이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교정해 보려 애써야 한다. 즉, 위험성이 3만 점 정도로 보인다면 편향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1만 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약
사업이라면 무엇보다도 손익계산이 철저해야겠지만 내 삶은 오직 손익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대 졸업 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1년간의 인턴 과정을 마치고 서울의 다른 유명한 정신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이때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당시에는 수술 보조를 서다가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올 정도로 슬펐다. 다들 합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를 즐길 때 나는 서글픈 마음으로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2차로 뽑는 병원에 지원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재수를 해 다음 해에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재수를 결정한 경우 대부분이 일반 의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을 준비한다. 그런데 당시에 나는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의대 시절 가보았던 미국이 꽤 도전해 볼 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재수하는 김에 미국 의사 면허증이나 따올까? 나중에 연수를 가게 되면 쓸 일도 있겠지.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돈도 별로 없는데 무엇보다도 미국 의사 면허증을 따서 어디에 쓸지 특별한 목적이나 계획도 없는데 무작정 미국에 가보겠다는 이 생각은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혀 현명한 생각이 아니었다. 여러모로 현실적인 걱정과 걸림돌도 많았던 게 사실이었다. 그래도 아무도 나를 말리지 못했다. 그래, 하고 싶은데 그냥 한번 뛰어들어 보자. 죽기야 하겠나. 당시 그렇게 무모하게만 보였던 나의 결정이 내 삶의 방향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보면 소름이 끼칠 만큼 놀랍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들과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때와 똑같이 무모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두려움을 안고 일단 점프해 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펼쳐지기도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열정을 가진 일 또는 가보고 싶은 길이 있다면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걱정하며 실패할 확률만 재고 있기보다는 한 번 가보는 거다. 고생하고 실패하는 건 인생의 훈장이지 낙인 딱지가 아니니. 또 그 길에 상상도 못할 경험과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중학생 시절 친하게 지냈던 명순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까만 피부에 주근깨가 많던, 여느 여자아이들처럼 예쁜 옷 챙겨 입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던, 조금은 촌스러운 맛이 나던 아이. 하지만 늘 웃음이 많고 자신감 넘치며 모든 일에 주저함이 없던 아이. 다른 또래 여중생들은 로맨스 소설이나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에 열을 올릴 때 명순이는 내게 나영아,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노? 신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던 친구였다. 우리는 서로 죽이 잘 맞아서 이러한 주제들을 놓고 열성적으로 토론하곤 했다. 어린 내 마음에도 특별하고 인상 깊었던 명순이는 종종 내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한참을 조르곤 했다. 어느 해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첫날이었다. 모두들 방학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교실에 들어오셨다.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숨을 죽였다. 여러분, 명순이네 가족이 경운기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사고로 그만 산등성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명순이가 죽었어요.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실감도 나지 않았다. 슬픈 생각도 잘 들지 않았다. 뭐?
죽었다고? 명순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할 때 한 번은 따라갈 걸. 미안한 마음이 울컥 솟구쳤다. 좋아하는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명순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토록 완전히 맺어져 버린 결말을 두고 아무런 항의도 그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명순이가 새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새긴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나는 명순이의 이름이 연필심으로 새겨진 말랑말랑한 미술용 지우개를 갖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명순이의 지우개를 빌려 쓰고 돌려주지 않았을 것일 테다. 그 지우개는 내게 남겨진 단 하나의 명순이의 유품이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꼭 움켜쥐고 명순이의 이름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그 이후로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 지우개를 잊지 않고 챙겼고 그때마다 명순이를 떠올렸다. 그 지우개를 버리면 왠지 명순이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지우개마저 없으면 명순이의 짧은 인생마저 잊힐 것 같았다. 내가 명순이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우정을 저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도 들었다. 명순이의 지우개는 내가 의대를 마치고 대구를 떠나 의정부에 갈 때까지 내 짐 속에 들어 있었고 미국에 올 때에도 필통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에서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늘어난 짐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서랍장한 필통 속에서 오랜만에 명순이의 지우개를 발견했다. 그러고는 예전처럼 엄지손가락으로 지우개에 새겨진 명순이의 이름을 쓰다듬었다. 명순이가 내게 남겨놓은 생생한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문득 25년이 지난 이제는 명순이의 지우개를 놓아주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아쉽고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번 이삿짐에는 지우개를 챙기지 않았다. 이제 지우개는 나와 함께하지 않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명순이가 짧디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다 갔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도 명순이의 웃는 얼굴과 쾌활한 목소리가 눈에 선하다. 아마도 꽤나 자주 내가 명순이와의 시간을 회상했기 때문이리라. 누군가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에게 남는 건 떠나간 이에 대한 기억뿐인 것 같다. 그를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에게는 그와 함께한 경험과 추억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유품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과 추억의 가치는 그 사람이 살다 간 세월의 길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가치는 그와 함께한 시간의 깊이와 의미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함께 공감하며 웃고 세상을 바라보며 궁금해하고 답을 찾으려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던 명순이와의 추억이 그토록 짧았음에도 나에게는 더 깊고 가치 있게 남았던 것이 아닐까. 명순이의 죽음 이후에 나는 또 한 번 동료의 짧은 삶과 이른 죽음을 목격했다. 레지던트 시절 내 바로 위에 선배였던 도나의 일이었다. 작은 체구의 조용조용한 말씨,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주위에 차분한 기운을 전하고 다니던 마음씨 좋은 선배였다. 도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마음이 절로 평안해질 정도였다. 하루는 일을 하다가 메일함을 열었는데 도나의 친한 동기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이 와 있었다. 거기에는 도나가 갑상선암 말기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잠시 쉬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던 터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도나가 이제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를 통해 고통만 덜어주고 있으며 며칠 안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병실을 방문해도 좋다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함께 적혀 있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도나의 병실로 올라갔다. 선배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해주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의사로서 동료의 죽음을 피하기보다는 직시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아마도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도나는 홀로 병상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죽어가는 말기암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면서 나는 대체 무슨 기대를 했던 것일까? 짧은 시간에 심하게 변해버린 도나의 모습에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헬쑥한 얼굴에 깡마른 광대뼈, 그리고 그 아래로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입과 치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귀엽게 느껴지던 도나의 갈색 단발머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백발 같은 하얀 솜털만이 도나의 머리를 듬성듬성 덮고 있었다. 불편할 만큼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바싹 말라버린 입을 벌려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도나의 모습은 그리 평온해 보이지 않았다. 아니, 많이 외로워 보였다. 한 사람의 죽음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닐까.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오직 그 사람만의 목. 누가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위로하건 간에 결국 그의 삶과 죽음의 참 의미는 오직 그 사람 자신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리라. 나는 꼭 한번 도나에게 묻고 싶었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힘든 수련을 마치고 이제 꽃길만 걸을 차례인데 그 전에 죽음에 이르니 한없이 억울하지 않은지. 결혼도 해보지 않았고 자녀도 가져보지 않았고 정신과 전문의가 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세상을 지는 게 너무 아쉽지는 않은지. 아니면 짧았던 생이었지만 자신이 걷고 싶은 길을 걸으며 후회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지.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이고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물음의 끝에서 결국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나는 도나의 답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열심히 수련하느라 애 많이 썼고 또 병마와 싸우느라 수고 많았어.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길 바라. 잘 가 도나. 죽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아마도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한 만족감이 아닐까 싶다.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해도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받고 또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타인이 그 삶을 어떠한 이유로든 다른 삶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세상과 작별하는 날에는 나의 지위나 업적, 재산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나눈 사랑의 대화, 뜻깊은 경험들과 추억들이 나를 더 크게 위로해 주진 않을까. 그렇기에 나는 거칠고도 소중한 하나뿐인 내 삶을 걸고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언제가 될지 모를 죽음의 순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과 나와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고 싶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또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들 계십시오.